자, 이번 시간에는 192페이지 자, 계량 아스팔트 시트하고 자,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시트 방수를 좀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방수 공사에 대해서. 자, 이 시트 방수 공사는 자, 이 계량 아스팔트 시트든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든 특성은 공통 특징. 자, 공통 특징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 신축성이 좋다는 거죠. 신축성은 우수하다는 거예요. 신축성은 좋다는 것이 공통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공장 제품을 갖다가 현장으로 가져와서 사용하니까 일반적으로 이 시트 방수 공사는 이거죠. 그래서 두께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제품이 두께가 일정하다는 장점 개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서는 복잡 부위 시공이 어렵다는 거예요. 복잡 부위 시공이 어렵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계량 아스팔트 시트하고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느냐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량 아스팔트 시트하고 이 아스팔트 시트 개념하고 그 다음에 합성 고분자계 시트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차이가 무엇이냐? 자, 이 계량 아스팔트 시트는 토치로 이 시트를 갖다가 계량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이제 용융시켜 가지고 용융시켜서 눌러 붙이는 방법입니다. 눌러 붙이는 방법으로 시트를 부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반면에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이 접착제입니다. 이 접착제로 우리가 부착을 하는 것이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이 계량 아스팔트 시트는 시트 한 장이나 두 장을 씁니다. 얘는 시트 한 장이나 두 장을 씁니다. 그러면 두꺼운 시트는 보통 한 장을 쓰고 얇은 시트는 2.5mm 정도 시트는 두 장을 써서 부착을 합니다. 그 반면에 이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시트 한 장만 부착하는 게 접착제로. 얘는 시트 한 장을 부착하고 얘는 두께에 따라 한 장 하는 경우 있고 두 장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량 아스팔트 시트에 이제 겹침이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시트 겹침이 시트 겹침 개념이 요거죠. 얘는 보통 길이 방향하고 너비 방향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이 방향으로 200mm고 200mm. 그리고 너비 방향으로 자 100mm 이상이고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자, 그 반면에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길이 너비하고는 관계없고 시트 종류에 따라서 얘는 겹침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겹침은 어떻게 되는가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항 고무계야. 시트가 가항 고무계야. 가항 고무계일 때는 우리가 100mm를 겹칩니다.
100mm고 그리고 비가항 고무계. 자, 가항이라는 것은 고무의 탄성을 주기 위해서 항을 갖다가 가했다 해서 가항이 되는 겁니다. 비가항 고무계에 대해서는 요거는 70mm가 됩니다. 요거는 70mm고 그리고 염화 비닐 수지계, 염화 비닐 이 수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거는 40mm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수 부위 처리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 부위 쉽게 이제 저런 거 있죠. 오목모서리 같은 걸 우리가 특수 부위라 했죠. 그래서 이제 오목모서리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일반 시트 붙이기 전에 얘는 일반부 평면부 있죠. 일반부 시트 붙이기 전에 해주시면 되죠. 오목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 그래서 방수 시트 붙이기 앞서서 그래서 이 평면부 붙이기 앞서서 그 미리 하라는 거네. 붙이기 앞서서 200mm 정도 너비 200mm 덧붙임 시트를 먼저 처리해 줘야 돼. 너비 200mm. 자, 덧붙임 시트로 먼저 보강이 이루어져. 덧붙임 시트를 부착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특수부 오목모서리 쉽게 오목모서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목모서리는 일반 평면 붙이기 앞서서 미리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반면에 자, 이 합성 고분자개 시트 방수 있죠? 이 합성 고분자개 시트 방수는 두 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얘는 합성 고무계가 있고 합성 수지계가 있습니다. 합성 수지계. 에 따라서 약간 차이를 가집니다. 그러면 합성 고분자개 시트 방수에서 합성 고무계일 경우는 그래서 오목모서리 부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오목모서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는 일반부 시트기 붙이기 전에 보강이 이어야 되네. 미리 해야 된다. 붙이기 전에 해야 돼요. 전에 오목모서리 보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 반면에, 이건데, 수지계에서는 일반 시트 붙인 후입니다, 얘는. 수지계의 경우는 일반 시트 붙인 후에 보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트를 붙인 후입니다. 이거는 붙인 후가 되는 것이고, 붙인 후에 오목모서리 보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목모서리 보강 부분이 기본은 전에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얘도 전에 해주고 얘도 앞서서니까 전에 해주라는 거죠. 그런데 여긴 합성 수직의 경우 일반 시트를 붙인 후에 우리가 고정을 해주게 성형 고정물 붙이는 것을 나중에 해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시험은 이거 가지고 한번 냈었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한번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요, 종합문제 지문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 겹 아닙니다. 자, 여러 겹으로 공사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스팔트 방수만 여러 겹으로 공사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공사할 때는 저거 됩니다. 주의하실 것이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이제 경사 부분 이렇게 공사할 때는 뭐든지 다 동일하죠. 그래서 물매 위쪽 시트 부착할 때 이렇게 이제 부착을 하면 이렇게 시트 부착하면 당연히 물매 위쪽 시트가 아래쪽 위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공사해야 돼. 기본은 경사 부분은 이렇게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합성 고무계
합성 고무계 전면 접착 공법은 보통 마감이 도료 마감이 표준이에요. 마감할 때 이제 도료 마감으로 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도료 마감이 표준이에요.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94페이지 보시면, 자, 8번에 실링 공사 나오는데, 실링. 자, 실링 공사는, 최근에 건축물이, 자, 어떻게 공사가 됩니까? 보통 외부 부분을 공장 제품으로 조립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재료와 재료 사이 조인트가 발생하죠. 틈새이죠. 그것을 방수 처리하는 것이 실링 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줄눈을 방수 처리하는 거. 이것이, 모르면 실리콘 쏘는 거. 이것이 실링 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195페이지 줄눈 바닥 상태 나오죠. 그래서 워킹 조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논 워킹 조인트가 있습니다. 자, 워킹 조인트는 무브먼트,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가 워킹 조인트죠. 그러면,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워킹 조인트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료와, 이제 이 유리를 뭐 했던 외부 재료를 마감을 했어. 그러면, 자, 이 실링제를 공사했을 때, 이게 이제 실링제를 이렇게 공사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공사했을 때, 자, 여기만 접착식인 거예요. 마주 보는 두 면만. 자, 요것만 두 면만 접착식인 게 워킹 조인트예요. 여기 워킹 조인트. 그래서 이면만 접착했다 해서 워킹 조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면 접착 줄눈 구조죠. 이면 접착. 마주 보는 두 면만 접착을 시킨 것이 워킹 조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논 워킹 조인트는, 자, 어떤 개념인가 하면 얘는 세 면을 접착시킨 겁니다. 3면을. 그러면, 자, 이 실링제를 공사했을 때 마주 보는 두 면만 접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하고 이거만 접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바닥면까지. 줄눈 바닥까지 접착시킨 거. 이것을 논 워킹 조인트라고 합니다. 논 워킹 조인트. 그래서 얘는 3면입니다. 3면 접착 줄눈 구조가 논 워킹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워킹이 두 자고 논 워킹은 세 자죠.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시공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3번에 강우 강설실은 당연히 작업을 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 2번하고 3번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는 저온은 5도C를 기준 잡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높을 때 고온 기준은 30도씨 이상을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부재 표면 온도 P가 보통 50도씨 이상일 때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외부를 무엇으로 조립을 했죠? 공장 제품으로. 예를 들어서 유리로 조립했으면 태양열에서 유리가 데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성 부재 표면 온도는 50도씨 이상일 때 공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기준은 85% 초과일 이상일 때죠. 작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학습을 해둬야 될 것이 197페이지. 자, 그 용어 정리해서 앞에서 한번 했던 건데 한 번 더 해 놓으십시오. 자, 마스킹 테이프하고 백업제, 본드 브레이크 이 세 가지를 정확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공 중에 바탕재 오염 방지나 줄눈선을 깨끗하게 해서 붙이는 테이프가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본드 브레이크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본드 브레이크는, 자, 실링제를 줄눈 바닥에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서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죠.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가 본드 브레이크가 됩니다. 그리고 백업제는 줄눈 깊이 조정이 필요할 때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줄눈이 너무 깊어요. 이렇게 깊게 되면 이걸 다 뭘로 할 수는 없다. 실링제를 쏴가면 실링제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일정 깊이까지는 이렇게 다른 재로 채우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럼 여기는 백업재로 채우고 위에만 무엇을 한다? 실링제로 공사하는 거죠. 여기만 실링제로 공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공사할 때 여기에 이제 주변이 더러워지니까 맞죠? 네. 바탕재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양쪽에 테이프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테이프를 바르고 공사하면 나중에 요거 공사다 이거 딱 떼어내면 선이 일정하고 안 더러워지겠죠. 오염을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쓰는 것이 마스킹 테이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7페이지 보면 시설 개소에 따른 방수 공사가 나오죠. 자, 옥상이야 지하냐 이거죠. 우리 아파트 관리적인 지금 옥상이 있고 지하 있죠. 세대는 세대가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옥상은 유일하게 우리가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오면 2번입니다. 2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하실 방수층보다 아스팔트 침입도가 크고 연화점이 높죠. 왜 그런가 하면 옥상의 경우는 여름은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여름에 온도가 30도, 35도 이렇게 올라가면요. 태양의 복사열에 옥상 바닥은 데워져요. 그러면 대략 60에서 70도까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녹을 수 있죠. 그래서 연화점이 높은 아스팔트를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처럼 반대로 춥습니다. 자, 춥게 되면 여러분들도 겨울에 추울 때 조금 오그라들죠. 그러면 이 재료가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했을 때 아스팔트가 신축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균열이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침입도가 큰 걸 쓰는 겁니다. 아스팔트의 침입도는 아스팔트의 경도예요. 아스팔트가 얼마나 무르냐 딱딱하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침입도 그러면 아스팔트가 물러가지고 신축을 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입도도 크고 연화점도 높은 좋은 아스팔트를 우리가 사용하자는 개념입니다. 그 점을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시면 198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실 방수가 나오죠. 198, 199의 지하실 방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지하실 방수는 바깥 방수하고 안 방수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이거죠. 차이점은 이거죠. 방수층 시공을 지하 구조체의 내측에 했느냐, 외측에 했느냐에 따라서 안방수, 바깥방수가 구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안방수라는 것은 구조체의 내측에 방수 공사를 하는 거죠. 근데 바깥방수는 구조체마다 바깥방수 구조의 외측이 되겠죠. 외측이고 안방수는 구조체의 내측에 방수층 시공을 해준 것을 우리가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방수는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방수하고 바깥방수를 상호 비교해서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방수 개념하고 바깥방수. 자, 이 바깥방수는 방수층을 구조체 외측에다가 방수층을 시공한 거죠. 그리고 안방수는 구조체 내측에다가 방수층을 시공한 게 안방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이 되는가 하면 이 바깥방수에는 먼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방수 바탕 조성이 필요해요. 흙에다가 방수 공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방수 바탕 조성을 해줘요. 그래서 잡석 다짐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밑창 콘크리트를 갖다가 다설해서 밑창 콘크리트 지정을 합니다. 이것이 방수 바탕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방수 바탕 조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방수 바탕 조성이 필요해요. 별도로 방수 바탕 조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방수 바탕이 바로 무엇이 되는가 하면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 방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방수청 시공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바닥 방수청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다가 두 번째로 자, 바닥 방수청 시공을 합니다. 방수청 시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방수 시기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고 구조체 공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 구조체 공사를 들어갑니다. 바닥 구조체는 이중 슬래브 형태로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닥 구조체 공사, 본공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바닥 구조체 시공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본공사예요. 본공사에 앞서서 방수청 시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벽 구조체 시공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벽은 이중 구조의 이중벽 형태로 공사를 보통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중벽 형태로 공사를 보통 처리를 해줘서 혹시나 누수가 되더라도 건물에 피해가 주지 않도록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파이프 배수관 다 묻어놨어요. 이렇게 타로 통하게. 그러면 네 번째로 벽 구조체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벽 방수청 시공을 해요. 벽 방수청 시공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대매우기 하다가 대매우기 하면 포크네로 막 흙 갖다 붓습니다. 그러면 이 방수청이 파손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보호 누름벽을 시공해 주는 것이 좀 좋습니다. 이 벽 쪽은 바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호 누름벽 시공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누름벽 시공을 하는 이런 형태로 공사하는 것이 바깥 방수입니다. 자, 그 반면에 안방수. 자, 안방수의 경우는 구조체가 먼저 돼야 돼요. 구조체가 없으면 방수 공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지하 구조체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구조체가 있어야지 방수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지하 구조체가 먼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하 구조체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본공사가 지하층 구조체 공사가 먼저 진행을 해야 돼요. 지하 구조체 공사를 먼저 하는 본공사가 먼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공사가 먼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지하 구조체 바탕이 방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별도로 방수 바탕 조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방수청을 어디다 공사한다? 여기에다가 실내측에다가 방수청 공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방수청 시공을 하고, 그럼 방수청 시공 시기는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꼭 하라는 것이 없죠. 그래서 얘는 바닥 방수청 시공을 안 하면 구조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수 시기 제한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 수압이나 이렇게 작용이 되게 되면 이 방수청이 들뜰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호 누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호 누름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누름청 시공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공이 이루어지고 여기는 뭐 보벽돌로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이 안방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안방수하고 바깥방수를 비교했을 때, 자, 이게 이제 대규모에 사용되네. 이게 대규모. 그리고 수압이 클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규모에 쓰죠. 소규모나 또는 수압이 적을 때 쓰는 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수가 시공이 복잡죠. 얘가 시공이 복잡합니다. 어렵죠. 네. 복잡하고 얘가 시공이 용이해요. 시공이 용이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비용은 당연히 시설비는 바깥 방수가 많이 들어가요. 얘는 자,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얘는 보수공사가 용이합니다. 보수공사 요거는 어렵고, 바깥 방수는 여기 어떻게 합니까? 그 반면에 안방수는 언제든지 하시 이 보수공사가 용이합니다. 둘이 계세 보수공사가 쉽습니다. 용이하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보누름청은 안 해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경우는 반드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누름청 시공은 안 해도 무방합니다. 안 해도 무방합니다. 그 반면에 얘는 보누름청 시공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보누름청 시공을 해야 돼요. 이건 해야 됩니다. 안 해도 무방한 것이 바로, 자, 바깥 방수는 안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저거죠. 아까 했죠. 얘는 방수 시기에 제한을 받는다 했죠. 방수 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그 반면 이거는 언제나 해도 되죠. 방수 시기 제한이 없는 거예요. 방수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방수 공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별도의 바닥에 방수 바탕 조성이 필요하다 했죠. 이 방수 바탕, 이 조성이 필요하다 했어요. 조성이 필요한 것이 얘라 했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정확히 비교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페이지 보면 방석공사가 나옵니다. 방석공사. 자, 방석공사라는 것은 뭐 습기를 방지하는 공사죠. 방수는 물이 투과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 물을 가득 있죠. 가둬놔도 물이 투과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방석공사고, 방수공사고. 그러면 자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죠. 그래서 박판 시트계 방습자재, 아스팔트계 방습자재, 그리고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습자재, 그리고 신축성 시트계 방습자재,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뭐 아스팔트 방습자재나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습자재 낼 게 없죠. 재료상은. 그러면 박판 시트계하고 뭐하고 신축성 시트계를 시험에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박판 시트계가 종류가 8개가 나오고 신축성 시트계가 4개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신축성 시트계가 더 쉽잖아요. 그리고 전체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앞자 따서 외워도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박판 시트계 방습 자재하고 신축성 시트계 자재하고 앞자가 부음자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신축성 시트계를 외우시는 거예요. 신축성 시트계 방습 자재, 이것을 외우시는 거예요. 방습 자재,
이걸 암기를 하시면 되는 게 암기. 그래서 그것도 전체를 다 암기할 필요 없고 앞자를 따서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나오죠. 자, 비닐 필름 방습지에 B자 따지고 B. 그리고 그 교착성이 있는 있죠. 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청 있죠. 교. 폴리에틸렌 방습청 폴. 방 외우셔요. 그래서 비교 폴방. 비교방인데 폴을 비교하는 방인데 그래서 비교방. 그래서 폴 비교방 이렇게 외워도 되고 그래서 방습청 테이프 나오죠. 비교 폴방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비교 폴방이라고 외우시고 그런데 자 박판 시트계 나오죠. 박판 시트계 방습 자재를 보시면 자 여기 박판 시트계 방습 자재는 뒤에 문장이 전부 다 방습 자재라고 끝나요. 뒤에 문장이 7가지는 7가지는 방습 자재로 끝나고 3번은 예외죠. 3번에 보시면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이 나오죠. 요거만 예외예요.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요거만 예외가 되는 거예요. 예외. 그래서 우리 주의하실 것은 요거만 주의해 주면 되죠. 그리고 방습 자재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종합 문제 이 자재가 무슨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개를 박스에 주어지고 뭐 신축성 시트계 또는 박판 시트계 방습 자재를 모두 고르십시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아직 시험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각종 방습층 공법에서 보시면 먼저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의 방습층에서는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음. 뭐 방수든 방석공사든 기본은 얼마다? 100mm가 됩니다. 100mm 이상 겹쳐서 우리가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넘겨서 보시면, 자, 202페이지 3번에 바닥 및 방습층에 대해서 뭐 간략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아스팔트 펠트나 비닐 이음은 겹치는 것이 얼마다? 이음은 100mm 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방수 모르타르 발음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방수 모르타르 발음은 이 두께나 횟수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요거는 체크를 해 놓으셔야 15mm 내외 1의 발음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미장공사 쪽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된다. 우리가 미장공사의 경우는 뭐 3회 발음 공법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기본이 근데 여기에서 방수 모르타르 발음은 15mm 내외 1의 발음으로 한다는 점을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3페이지 보시면 아스팔트계 방석 공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스팔트 방석 시공에서 주의할 점은 디귿하고 리얼하고 정확히 좀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열 아스팔트 방석이 있고 냉각 아스팔트 방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일반적인 냉각 아스팔트는 뭐 건축물 내부나 외부나 기본적으로는 냉각 아스팔트 방석 공사를 하면 되는데 주의할 것은 보통 지하 아래에 보통 지표면 아래의 구조벽이니까 지하벽이 되겠죠. 지하벽의 경우는 자, 이 땅하고 접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냉각 아스팔트 방석 공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열 아스팔트 방석 공사를 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고 특히 이 지하 구조벽이 가열 아스팔트 공사할 때 이 바탕면에 거품이 생길 때는
해서는 안 됩니다. 가이럴 아스팔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냉각 아스팔트 방석 공사할 때 주의할 점은 바로 여러분들이 3번이에요. 그러면 냉각 아스팔트 방석 도포했을 때 첫 번째 도포층을 공사하고 나서 24시간 동안 충분히 양생시킨 다음에 다음 반복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제가 기억합시다. 24시간입니다. 양생시키고 나서 반복을 우리가 해주도록 해주시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4페이지 보면 간접 방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중벽 이런 거. 또 방수되고 또 간접 방수하는 거예요. 이중벽이나 또는 우리가 뭐 여기에 이중벽만 아니죠. 뭐 우리가 위에 벽을 이중벽을 샀을 때 이거는 뭐 지하니까 이렇게 튼튼하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뭐 위에서 이제 외벽을 갖다 이중벽을 하면 간접 방수 되겠죠. 그리고 방습층 우리가 배웠던 거고, 드라이 에리어. 자, 드라이 에리어는 자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5페이지 보시면 드라이 에리어 개념이 나오고 있죠. 드라이 에리어. 자, 그럼 이 드라이 에리어 개념은 보통 이런 경우 때문에 보통 하는 거죠. 지하층에 두고 한기나 채광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실제는 뭐 채광은 안 하죠. 자, 이론상 일단 보겠습니다. 이론상. 자, 여기가 이제 지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에 여기 뭐 창을 둘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앞에다가 공간 둔 거예요. 이 건조 공간 둔 거, 이게 드라이 에리어입니다. 그 DA라고 도면에 써놨어. DA 드라이. 이 건조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하에다가 이런 채광도 할 수 있고, 햇볕 들어오게 채광이나 아니면 창문이었을 때 한기라든지 한기, 그리고 통풍이죠. 통풍. 그리고 뭐 방수라 간접 방수나 이런 방습사, 방습을 목적으로 지하 외벽 앞부분에 건조 공간을 두는 걸 드라이 에리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 에리어는 지하층 층수만큼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자 저런 거 아주 철로 이렇게 구멍 뚫어가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여기 제발 올라가지 마십시오. 지하층 깊이만큼 들어가요. 그 건물이 지하 5층까지 들어갔다 그럼 지하 5층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 사건, 옛날 분당에서 사고 생기기 이겁니다. 드라이리어 부분. 그리고 지하철도 통풍구 둬야 되죠. 거기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막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드라이다. 그래서 지하실에 뭐 채광이나 한기 통풍 또는 방수나 방습상, 지하실 외벽 앞부분에다가 건조 공간을 두는 것이 드라이 에리어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접 방수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해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드라이 에리어는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방수 공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잠시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 미장 및 타일 공사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